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은 3월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좀 쉬웠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화법과 작문이 아주 쉽게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문학이 역시 아주 쉽게 출제됐습니다. 근데 문학 출제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EBS 연계 작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지문에 나온 작품을 볼 때는 상당히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비례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잘 아는 작품이나 EBS에서 나온 작품이 출제될 때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본 적이 있거나 잘 아는 작품이란 뜻이죠. 그러면 그 문제가 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모르는 낯선 작품 또는 EBS에서 나오지 않은 작품이 나올 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작품이 나오면 정답은 아주 쉽게 출제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반비례 법칙입니다. 문학 작품이 지문에서 출제될 때 EBS에서 나온 작품이거나 아주 잘 알려진 작품이 나오면 정답은 약간 어려워진다. 하지만 EBS에서 나오지 않은 작품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작품이 나올 때는 정답이 아주 쉬워진다. 따라서 오히려 알고 익숙한 작품이 나왔을 때는 약간 주의력을 집중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모르는 작품이 나왔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정답은 아주 쉽겠구나라고 투지를 가지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의 해석하지 않고 사실일치 정도만 맞추어도 정답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EBS 연계가 문학의 경우 거의 없었지만 정답은 정말로 쉬워서 당황하지 않고 투지를 가지고 꼼꼼히 사실일치에 노력한 사람들은 거의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 시험인 6월 평가원 시험 그리고 6월 이후 시험들은 EBS에서 연계되는 문학 작품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정답이 쉽게 나왔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EBS 연계 작품들을 6월 평가원 시험 이전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메모하고 기억하고 정리해 두시면 6월 평가원 시험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화법과 작문 그리고 문학에서는 거의 어렵다고 생각할 만한 문제가 거의 없었고, 한두 개 실수로 틀렸더라도 해설을 보거나 다시 한번 꼼꼼히 읽자마자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 그리고 문학 작품은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문법에서 까다로운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됐어요. 이 문법이란 것을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게, 사실 문법에 나오는 문제는 이미 다 알려진 개념들이 나오는 겁니다. 독서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모르는 개념이 나오고, 또 알려진 개념이 나오더라도 그 원리나 개념 이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만, 문법 같은 경우는 개념 교재 하나 사셔서 어려운 개념은 조금 더 시간과 집중력을 투자하고 쉬운 개념은 좀 덜 시간과 집중을 투자하더라도 미리미리 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나온 두 문제가 어려웠던 사람들은 문제가 어렵다고 탓하지 마시고 자기가 이미 알려진 개념 공부가 부족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시험을 계기로 다시 한번 문법 개념서를 꼼꼼하게 외우고 개념을 익히고, 그 다음에 사례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례도 항상 전형적인 사례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번 시험에 문법을 잘 못 치신 분들은 이번 시험을 좋은 계기로 삼아서 문법 개념 연습을 다시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법 문제에서 트릭이 있었거나 아니면 개념이 약간 어려웠던 그런 문제들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어려웠던 게 아니라
실수를 유도하는 그런 문제죠. 그죠? 예. 예를 들어 그 2번을 한번 보세요. 2번을. 자, 2번을 보면 사실 지문에 나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문제만으로도 풀리는 간단한 문제였는데 문장을 꼼꼼하게 읽는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실수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 자주 하시는 분들은 그 수능 성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문장을 꼼꼼하게 읽고 넘어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2번을 한번 볼게요. 니은의 안부정문은 주어가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동작 주체인 경우이기 때문에 할 때, 자, 니은 물품이 전부 안 들어가겠는데 주어가 물품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 주어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어서 바로 실수하고 3번으로 넘어가는 순간 아주 어려운 문제로 변합니다. 따라서 주어가 뭔지만 확인을 해도 물품이 의지를 가질 수는 없죠. 따라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였는데 실수하신 분들에게 그 실수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반복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꼼꼼히 읽을 수 있는 문장 독해력을 기르시라고 한번 언급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에 출제된 이 용언의 불규칙 활용 문제는 문법 개념 중에서 거의 가장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문법 개념 전개가 끝났다고 하시는 분들도 불규칙 활용 문제가 나오면 시간을 많이 들이고도 틀리거나 아니면 맞추긴 해도 시간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비문학 지문을 읽을 시간이 부족해져서 전체적으로 점수가 하락하는 이런 그 결론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미리 어려운 개념이라도 좀 정확하게 잡아두시고 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이 조금 어렵지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을 계기로 정확하게 불규칙 활용의 개념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불규칙 활용이란 것은 보세요. 어간과 의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지 않거나 또는 기본 형태가 바뀌어도 그 바뀌는 모습을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불규칙 활용은 그대로 반대가 되겠죠. 어간과 의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거나 그리고 그 바뀌어도 그 바뀌는 이유를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규칙 활용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간과 의미의 기본 형태, 즉 원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간과 의미의 원형을 안다면 어간과 의미의 원형이 바뀌지 않는다면 규칙이라는 거죠. 하지만 어간과 의미의 원형이 바뀌더라도 이 바뀌는 모습을 일반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역시 규칙 활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어간과 의미가 결합할 때 그 원형에서 바뀌어도 인정되는 일반 규칙이란 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일단 요 일반 규칙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이 바로 어간과 의미의 원형이 바뀌어도 그 일반 규칙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거예요. 자, 어간과 의미의 원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일단 어간의 원형부터 알아볼게요. 어간의 원형은 간단하죠. 기본형 음이 다를 붙였을 때 이 다를 제거하고 남은 부분이 바로 어간과 의미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의미라는 것은 한 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원래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 그 의미의 원형들을 다 알아두셔야 되지만 불규칙 활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미는 한 개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아와 어라는 의미를 붙여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불규칙 활용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간과 의미의 원형을 일단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어간과 의미의 원형이 변하더라도
그것을 일반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셔야 하는데 이때 어간의 원형은 기본형 의미를 다를 붙여서 쉽게 확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미가 워낙 수가 많기 때문에 각각의 의미의 원형을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불규칙 활용인지 규칙 활용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의미 원형을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즉 아라든지 어라든지 이 두 개의 의미만 붙여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자, 가다라는 말이 있을 때 어간의 원형은 가죠. 그리고 의미를 아와 어만 붙여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원형만 이렇게 썼을 때는 어간 원형 가와 의미 원형 아가 결합해서 가아가 돼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집에 가 보았다 할 때 가아 보았다라고 쓰지 않고 가 보았다라고 쓰니까 이것은 어간과 의미의 원형이 변한 거예요. 똑같이 자 서다의 어간 원형인 서와 아어를 붙여볼게요. 그러면 본래는 서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서 있었다 할 때 서어 있었다라고 쓰지 않고 서 있었다라고 씁니다. 따라서 원형인 서어가 서로 변했죠. 똑같이 글을 쓰다 할 때도 원형 어간 원형 서와 의미어를 붙여보면 원형은 서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글을 써어 보았다고 하지 않고 써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이것도 어간과 의미의 원형이 변한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줄에 묶이다 할 때 어간 원형은 묶이죠. 여기다가 아어를 붙여보면 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본래는 묶이어가 되는데 우리가 흔히 묶이어라고 쓰지 않고 묶여라고 쓰죠. 따라서 요놈도 어간과 의미의 원형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어간 원형에다가 아어를 붙였을 때 그 원형과 실제로 우리가 활용했었을 때의 모습을 비교해보고 그 모습이 다르면 일단 불규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간 원형에다가 아어를 붙였을 때 원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규칙이 아니겠죠. 예를 들어 받다라는 말에다가 아를 붙였을 때 받아가 됩니다. 이게 어간과 의미의 원형이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쓸 때도 바다라고 쓰니까 이건 어간과 의미의 원형이 바뀌지 않은 거니까 물론 규칙 활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간과 의미의 원형이 우리가 실제 쓰는 활용형에 비해 달라졌기 때문에 일단 불규칙일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변하는 이유를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이렇게 변화시키는 일반적인 규칙이 있다. 따라서 이놈은 어간과 의미의 원형이 변해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지 않고 규칙 활용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때의 규칙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모음 축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원형이 변해도 이것은 규칙 활용으로 봅니다. 즉 모음과 모음이 만날 때 축약형을 사용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켜지는 규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살리어를 볼게요. 살리다의 살리에 어를 붙일 때 이와 어가 결합돼서 살려가 되죠. 분명히 원형이 변했지만 모음과 모음이 만나 축약되는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규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간 의미의 원형이 변했어도 불규칙이라고 하지 않고 규칙이라고 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따라서 어간과 의미의 원형이 변했어도 모음 축약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것은 일반 규칙으로 보기 때문에 불규칙이 아니다. 모음 축약은 다 우리가 허용하는 규칙입니다. 두 번째, 모음 탈락의 경우가 있습니다. 모음 탈락은 규칙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규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규칙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세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모음과 모음이 만날 때 하나가 탈락되는 모음 탈락의 경우 규칙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규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모음이 탈락할 때 규칙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간과 의미의 원형이 변했더라도 규칙 활용인 것이고 그리고 그 규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간과 어미의 원형이 변했다면 불규칙 활용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런데 모음 탈락이 규칙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3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외우는 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바로 외워볼게요. 보세요. 자, 모음 이 아와 아가 연속해서 나타날 때 이 중에 아 하나가 탈락하는 것은 규칙입니다. 두 번째, 어와 어가 연속해서 나타날 때 이 중에 어 하나가 탈락하는 것도 규칙이에요. 세 번째, 어와 단모음이 결합할 때 앞부분에 나오는 이 어가 하나 탈락하는 것도 규칙입니다. 자,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모음 탈락의 경우 규칙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아 연속에서 아 하나가 탈락하는 경우. 두 번째, 어 연속에서 어 하나가 탈락하는 경우. 세 번째, 어와 단모음이 만날 때 앞에 어가 탈락하는 경우는 원형이 변해도 우리가 규칙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가아가 아아 연속일 때 하나가 탈락해서 가가 되고, 서어가 어어 연속해서 하나가 탈락해서 어가 되고, 그 다음에 어 플러스 단모음이 만날 때 앞에 어가 탈락해서 써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어간과 어미의 원형이 변했더라도 규칙으로 인정한다, 요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간과 어미의 원형이 변했는지를 어간 원형에다가 아어를 일단 붙이는 방법으로 알아보시고, 일단 어간 원형에 아어가 붙어서 변하지 않았다면 규칙 활용, 그리고 변했다면 일단 요 4가지 경우를 보시는 겁니다. 일단 변했을 때 모음 축약의 방법으로 변했을 때는 규칙, 그 다음에 모음 탈락의 경우에는 3가지, 아아 연속에서 아 하나가 탈락되거나 어어 연속에서 어 하나가 탈락되거나 어 플러스 단모음일 때 앞에 어가 탈락되는 경우는 어간과 어미의 원형이 변했더라도 규칙으로 인정한다. 요 4개만 기억해 두시면 이 문제는 틀릴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물에 떠 있었다를 볼게요. 그러면 어간 원형은 떠다, 떠. 거기다가 여기다 어를 붙였죠. 그러면 어와 단모음이 만났기 때문에 앞에 어가 탈락해서 떠가 됩니다. 이때 어간과 어미의 원형이 변했지만 이 어의 탈락은 규칙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놈은 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빼고는 어간과 어미의 원형이 변했다면 불규칙 활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표적인 불규칙 활용을 그냥 알아두셔야 되겠는데, 이 불규칙 활용은 어간의 모습이 변하는 어간 불규칙과 어미의 모습이 변하는 어미 불규칙, 그리고 어간과 어미의 모습이 모두 변하는 어간 어미 불규칙이 있는데 아주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간단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어간의 원형에다가 아와 어를 붙여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간 원형에 아와 어를 붙였을 때 원래의 모습이 변했다면 아까의 4가지 경우를 빼고는 전부 불규칙 활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병이 낫다에 낫과 아를 붙이면 원형은 나사가 되죠. 근데 우리가 병이 나사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아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불규칙이 되겠죠. 똑같이 부럽다에 부럽과 아어를 붙였을 때 부럽어가 되는데 부러워가 되니 변했으니 불규칙이죠. 그 다음에 짐을 싣다 할 때 싣과 어를 붙이면 싣어가 되는데 실어로 변하니 불규칙이죠. 그 다음에 산에 오르다에 어를 붙이면 오르어가 되는데 올라로 변하니까 역시 불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밥을 푸다죠. 그러니까 푸에 아어를 붙여서 푸어가 되는데 밥을 퍼라고 쓰니까 역시 불규칙이죠. 근데 요놈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보세요. 자, 어간의 모습이 여기 그대로 남아있지 않죠. 낫인데 나, 부럽인데 불어, 싯인데 실, 오르인데 올, 푸인데 피업, 이런 식으로 어간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을 때 이것을 어간 불규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간 불규칙의 이름은 원형과 그 다음에 변화형을 볼 때 원형에서 달라진 부분을 가지고 이름을 붙입니다.
낫에서 나가 돼서 시옷이 사라졌으니 시옷 불규칙. 불업이 불어워가 되면서 비업이 사라졌으니 비업 불규칙. 그 다음에 싯이 실로 변하면서 디귿이 사라졌으니 디귿 불규칙. 그 다음 오르가 올로 변하면서 러가 사라졌으니 러 불규칙. 그 다음에 밥을 푸어에서 퍼가 되면서 우가 사라졌으니 우 불규칙. 요거는 그냥 집에서 여러 번 연습하시고 통째로 외워두시면 순식간에 불규칙 활용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어간은 그대로 있는데 어미가 변하는 어미 불규칙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외워두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일을 하다에 아를 붙이면 하아가 원형인데 우리가 하여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역에 이르르에 어를 붙이면 이르어가 되는데 우리가 역에 이르르라고 하죠. 그러면 요것들은 요것과 다르게 어간의 모습은 그대로 있어요. 따라서 어간 불규칙은 아니죠. 하지만 어미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즉 아인 어미가 여로 변했고 그 다음에 어인 어미가 러로 변했습니다. 따라서 어미 불규칙이라 그러고 요놈의 이름은 변화된 어미의 이름을 붙여서 여 불규칙 그리고 러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요거 두 개만 외우시면 어미 불규칙은 끝나는 겁니다. 요때 약간 헷갈리는 것은 요거 한번 볼게요. 역에 이르어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 무엇을 일러 주었다 할 때 선생님께 역시 기본형은 이러죠. 따라서 요 두 개는 모양은 같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이런 것들 동음이어라 그러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요게 활용형이 두 개가 다 달라요. 원형은 다 똑같죠. 역에 이르러가 됩니다. 선생님께 일러가 돼요. 그럼 요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요 놈은 원형이 어간 원형이 바뀌었어요. 따라서 요 놈은 어간 불규칙. 하지만 요것은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어미 불규칙. 이러면 러가 사라졌으니 러 불규칙. 요것은 어미가 러로 변했으니 러 불규칙. 요 정도로만 외워두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는 어간 어미 불규칙은 그냥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방 외울 수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자, 하늘이 파랗다에 아를 붙이면 파랗아가 되죠. 근데 우리가 파랗아로 쓰지 않고 파래로 쓰죠. 그리고 얼굴이 노랗다도 노랗아여야 되는데 얼굴이 노래 이렇게 쓰죠. 따라서 이것은 불규칙인데 이것은 어간도 변했지만 어미아도 그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따라서 어간 어미가 모두 변하는 어간 어미 불규칙인데 어간 어미 불규칙은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파랗다, 노랗다, 하얗다, 빨갛다 이렇게 어간이 히읗으로 끝나는 용언들은 어간 어미 불규칙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최고 어려운 문법 문제 중에 하나인 불규칙 활용을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내용은 기억만 하면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니까 깔끔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본용언과 보조용언도 아주 자주 나오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로 문제가 띄어쓰기 문제로 나와요. 그런데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일단 구별할 수 있어야지 이 띄어쓰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죠. 따라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개념부터 좀 개념서를 찾아보셔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좀 복잡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보조용언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용언을 보고 사전에서 기본형을 찾게 되죠. 그럴 때 기본형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 기본형을 생각할 때 날아가는 부분은 보조용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빛내준다. 그 다음에 적어둘만 하다. 읽어는 보았다. 다시 없을 듯하다. 공부해 보아라 할 때 우리가 요것을 사전에서 찾는다 그러면 빛내주다를 찾는 게 아닙니다. 빛내다를 찾는 거죠. 따라서 요것은 보조용언입니다. 빛내다를 찾은 다음에 이것이 빛내주다가 될 수도 있고 빛내보다가 될 수도 있고 빛내드리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요것의 본용어는 빛내다고 요 주다는 요것을 도와주는 용언이다 해서 이름이 보조용언인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또 하나. 자, 적어둘만 하다를 사전에서 적어둘만 하다를 찾는 사람들은 없겠죠. 이것은 적어둘만 하다도 아니고 적어두다도 아니고 그냥 적다입니다. 적다. 그러면 적다에다가 적어보다, 적어드리다, 적어가다, 적어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뒤에 적다를 도와주는 용언들을 보조용언이라고 해요. 빛내다, 적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읽어는 보다를 찾는 사람은 없겠죠. 읽답니다. 그러면 역시 읽어가다, 읽어보다, 읽어드리다, 읽어주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식으로 읽다를 도와주는 보조용언을 만들 수가 있겠죠. 다시 없다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운 합성어지만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대충 이해가 되겠죠. 사전에서 다시 없을 듯하다를 찾는 게 아니라 다시 없다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없을 듯하다, 다시 없을 만하다 이렇게 보조용언을 붙여서 도와주겠죠. 공부하다에 공부해보다, 공부해두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붙여서 보조용언을 역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구별할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읽어서 맞춰 푸시면 돼요. 하지만 맞춰 풀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험 상황에서는 시간이 촉박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기 때문에 쉽게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시험을 칠 때 천천히 풀어서 맞춘다는 것은 그 문제는 맞추겠지만 다른 문제를 풀 시간을 뺏기는 거기 때문에 아는 지문 또는 아는 문제, 아는 개념이 나왔더라도 또 그 문제를 맞췄다 하더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집에서 여러 번 읽어서 핵심 내용을 미리 기억해 두거나 아니면 여러 번 읽어서 빠르게 풀 수 있는 연습을 해 두시는 게 시험 점수를 올리는 기본적인 준비겠죠. 자, 한번 볼게요. 보조용언도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띄어 써야 돼요.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일단 띄어 쓰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합니다. 어떨 때 붙여 쓰는 걸 허용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본용언과 보조용언에 대해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붙여 쓰니 띄어 쓰니 하면 붙여 써도 되고 띄어 써도 돼요 라고 대답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붙여 써도 되고 띄어 써도 되면 문제가 나오지 않겠죠. 띄어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붙여 쓰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제한돼요. 붙여 쓰는 경우는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그 특별한 경우가 무엇인지 볼게요. 물론 띄어 쓰는 것은 무조건 원칙이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일단 띄어 쓰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다 띄어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한 다음에 그 붙여 쓰는 유형과 방식에 대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볼게요. 사실 이거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읽을 필요가. 왜? 붙여 쓰지 않는다. 즉 띄어 쓴다니까 띄어 쓰는 경우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띄어 쓰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이것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은. 하지만 어떤 경우에 붙여 쓸 수 있나라고 할 때 그것도 붙여 쓰는 게 아닙니다. 붙여 쓸 수 있답니다. 역시 이때도 띄어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본용언이 합성어나 파생어일 때 그 활용형이 이음절인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리고 본용언 뒤에 보조용언이 여러 개 거듭 나타날 때 이때 주의하셔야 되죠. 이게 문장 독해력이죠. 만에는 항상 동그라미를 해두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거 말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에 보조용언말을 본용언에 붙여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2번이 답이죠. 니은은 본용언 뒤에 보조용언이 거듭 나타나는 경우이므로 둘과 만하다를 붙여 쓸 수 있다. 한번 볼게요. 자, 적어 둘만하다 할 때 본용어는 적어입니다. 그리고 적어 두다 여기에 다시 만하다라는 보조용언이 붙었죠. 보조용언이 거듭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때 잘 보세요. 앞에 보조용언만을 본용과 붙여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앞에 보조용어니까 이것만 붙여 쓸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적어 둘만하다는 어떤 표현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보조용어는 띄어 쓰는 게 원칙이니까 적어에 띄우고 둘, 또 띄우고 만하다. 요것들은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앞에 보조용어는 붙여 쓸 수 있으니까 적어 둘, 띄우고 만하다.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합성어,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본용언이 파생어인 경우이므로 이 부분이 어려웠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어나 파생어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요거 한번 보세요. 빛내다는 빛을 내다죠. 따라서 빛과 내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요건 적다니까 합성어가 아니라 단일어죠. 요것도 읽다니까 단일어죠. 다시 없다도 보세요. 다시 띄우고 없다. 역시 두 단어의 합성어죠. 그래서 요것을 지금 단어화되어 있지만 원래 형태가 어땠겠는지를 생각해 보면 합성어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빛내다는 본래는 빛을 내다였겠죠. 그렇다면 이 두 개가 다 단어인 셈이에요. 따라서 합성어죠. 다시 없다도 본래는 다시 없는 이런 식의 구성이었겠죠. 따라서 둘 다 단어였겠죠. 이게 붙었으니 합성어가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공부하다를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럼 공부를 하다니까 공부와 하다도 단어겠네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의미상으로 구별이 잘 안 되는 내용입니다만 따라서 문법 원리적으로 설명드리긴 힘들지만 그냥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단어에 하다가 붙은 그런 그 복합어가 있다면 하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복합어에서 하다는 그냥 접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접사라고. 예를 들어 공부하다, 그 다음에 건설하다, 그 다음에 독서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에 하다가 붙었을 때 그걸 독서를 하다, 공부를 하다, 건설을 하다 이런 식으로 분리하셔서 둘 다 단어니까 합성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단어에 하다가 붙어서 복합어가 만들어질 때 이때 하다는 그냥 접사라고 그냥 기억해 두세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이걸 문법 원리적으로 이해하기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에 하다가 붙어서 복합어가 만들어질 때는 그 하다는 접사다. 그러면 접사가 붙은 것이니 공부하다는 파생어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질문을 볼게요. 자, 독서를 공부할 때 중요한 점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독서에는 철학도 있고 경제도 있고 그 다음에 과학도 있고 예술도 있어요. 그런데 철학, 과학, 예술, 경제 이렇게 각 영역마다 본래부터 알고 들어가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고용과 임금에 대해 나왔죠. 그럼 경제에서 고용과 임금은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미리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걸 그날 처음 읽어서 해결한다는 것은 물론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독해력이 뛰어난 사람은. 하지만 여러분들의 독해력이 뛰어나다고 전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각 영역별로 핵심 개념이 있다는 사실부터 알아두시고 그 핵심 개념의 전반적인 그 제반 내용들은
미리 알고 들어가셔야지 지문 이해와 읽는 속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미리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핵심 개념들이 지문에 출제될 경우에는 문제가 어렵게 나와요. 왜냐하면 어떤 영역의 핵심 개념이라는 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조금 어렵게 낸다는 겁니다. 하지만 핵심 개념이 아니라고 할 때, 그럴 때는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낯선 개념이 나왔을 때는 아무리 지문이 어려워도 문제는 쉽게 나옵니다. 문학하고 똑같은 경우죠. 문학에서도 익숙한 작품이 나왔을 때는 문제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는 문제가 쉬워진다고 했죠. 똑같아요. 독서에서 여러 영역에서도 핵심 개념이란 게 있다. 그리고 핵심 개념이 나올 때는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 하지만 핵심 개념이 아닌 낯선 개념이 나올 때는 문제가 쉽게 나온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학에서는 익숙한 작품과 낯선 작품을 구별할 수 있지만 독서에서도 아직 각 영역별로 핵심 개념과 핵심적이지 않은 낯선 개념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아직 독서 공부가 많이 모자란 거예요. 자기가 잘 모르겠거든 선생님한테 물어서라도 핵심 개념은 미리 잘 공부를 해두시고 중요한 개념과 원리들은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과학 지문부터 볼게요. 과학 지문에서 이 응력이라든지 점성이라든지 하는 개념은 그다지 핵심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황하지 마시고 표시를 해가면서 꼼꼼하게 읽고 나면 사실일치로 거의 풀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문 정리만 해볼게요. 액체나 기체 같은 흐를 수 있는 물질들을 유체라고 한다. 근데 이 유체의 운동을 다루는 것을 유체역학이라고 하는데 유체역학에서 중요한 개념은 응력과 점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응력과 점성의 개념이 나오는데 읽어도 금방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도 겁내지 마시고 일단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보시고 만약 이해가 안 될 경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표시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응력이란 것은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이에 대항하는 힘이다 한 다음에 반대 방향 이런 것들은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응력 중에서 물질의 표면과 평행하게 작용하는 것을 전단 응력이라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두세요. 그 다음에 이때 유체가 변형되는 양상은 점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점성은 유체가 운동에 저항하는 성질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도 이렇게 주어 유체가 그 다음에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외부의 힘에 대항하여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체크만 해두시고 기억이 나면 좋겠지만 기억이 안 나도 찾아와서 풀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읽어보면 뭐 이해가 금방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햄버거라고 합시다. 아니 토스트 식빵이라고 할게요. 밑에 식빵이 있고 위에 식빵이 있고 중간에 잼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잼이 유체가 되죠. 흐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밑에 식빵 위에 식빵을 이렇게 둔 다음에 잼을 넣고 이 식빵의 윗부분을 이렇게 밀어볼게요. 이게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윗부분의 잼은 이 식빵과 함께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하지만 아랫부분의 이 잼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 갈수록 이 식빵이 움직이는 속도와 크기에 비례해서 빠르게 많이 움직이고 아래로 갈수록 이 아래에 움직이지 않는 식빵의 영향을 받아서 속도도 느리고 적게 움직인다는 그런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은 방금 설명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전단 응력은 점성계수 곱하기 전단 병역률이다. 이런 식으로 수식이 나온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수식이 나오자마자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미리 예측을 하셔야 돼요. 자, A는 B 곱하기 C라는 수식이 나오거나 A는 B분의 C라는 수식이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자, 이런 수식이 나오자마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되는 것은 상수를 찾는 거예요. 상수. 예를 들어서 요 놈이 상수라고 하면 요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요게 변하지 않는 값이라면 요게 커지면 요게 작아져야 되겠죠.
당연하죠. 요걸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살펴볼게요. 만약 요게 상수라면, 요게 변하지 않는 값이라면 요 둘의 관계는 비례 관계가 되겠죠. C가 상수여도 요 둘의 관계는 비례 관계가 되겠죠. 요거는 이미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게요. 똑같이 한번 원리를 설명해 볼게요. A는 B분의 C라는 요런 수식이 나올 때 만약에 요게 상수라면 요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 변하지 않는 값이라면 이게 커지면 이것도 커져야 되겠죠. 요 둘의 비례 관계를 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번에 요게 상수라고 해볼게요. 요게 변하지 않는 값이라면 요게 커지면 요게 작아지겠죠. 마지막으로 요게 상수라면 요게 커지면 역시 요게 커지겠죠. 요 공식은 여기 과학 지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따가 볼 경제 지문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자, 수식이 나온다고 합시다. 자, 이런 수식이 나오자마자 상수가 뭐가 되는지 찾습니다. 자, A가 상수라면 당연히 요게 커지면 요게 작아져요. 그래서 요 둘의 반비례 관계를 묻게 된다는 것. 또 하나, 이번엔 요게 상수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게 커지면 요게 커져야 되죠. 요 둘의 비례 관계를 묻게 된다는 것. 자, 요게 상수라고 할 때 요게 커지면 요게 커져야 되죠. 따라서 요 둘의 비례 관계를 묻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요게 상수라고 할 때는 요게 커지면 요게 작아지고 요게 작아지면 요게 커지겠죠. 따라서 요 둘의 반비례 관계. 그 다음에 만약에 요게 상수일 때는 요 둘의 비례 관계죠. 요게 상수일 때는 요게 커지면 요게 커지고 요게 커지면 요게 커집니다. 하지만 요게 상수라고 할 때는 요 둘의 반비례 관계를 묻게 되겠죠. 요걸로 한번 금방 풀어볼게요. 자, 일단 요거 보세요. A는 B 곱하기 C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때 전단 변형률과 점성계수, 전단 응력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이해되면 좋겠지만 이해되지 않아도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기울기는 점성계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점성계수란 걸 외워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뉴턴 유체와 비뉴턴 유체가 있는데 뉴턴 유체는 이때 점성계수가 변하지 않는 것을 그 뉴턴 유체라고 그러고 비뉴턴 유체는 점성계수가 전단 응력의 크기에 따라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들은 표시해 두면 기억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시 비뉴턴 유체는 응력에 따라 점성계수가 변하는데 응력이 커지면 감소하는 희박 그리고 응력이 커지면 증가하는 농후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표시만 해두시고 문제가 나오면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일 먼저 그래프의 기울기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프의 기울기 문제. 자, 또 기울기가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전단 변형률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거는 전단 응력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이건 A고 B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자, A는 점성계수가 변하는 유체군. 자, 점성계수가 기울기라 그랬어요. 따라서 A는 기울기가 변하니까 점성계수가 변하는 거겠죠. 그 다음 A는 전단 응력에 따라 기울기가 변하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 다음에 3번 B는 온도가 변화하면 기울기가 달라질 수 있겠군 할 때 기울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점성계수라 그랬죠. 근데 본문에 보면 아까 점성계수는 온도가 변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3번 맞습니다. 4번을 보세요. 자, B는 전단 응력에 따라 유체가 운동하는 성질이 달라지겠군. 요 유체가 운동에 저항하는 성질을 바로 점성이라 그랬습니다. 점성. 근데 이때 점성을 가리키는 점성 계수는 기울기라 그랬죠. 따라서 B에서 기울기가 변하지 않으니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을 볼게요. 5번 B는 전단 응력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전단분이 일정하게 이거는 그래프만 읽을 줄 알면 금방 되겠죠.
따라서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 19번을 볼게요. 마요네즈는 단순히 용기를 기울이기만 해서 흘러나오지 않는다. 근데 일정한 힘 이상 누르면 이게 흘러나오게 된다. 이것은 바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죠. 전단 응력이 일정한 크기에 도달하기 전에는 변형이 없다가 항복 응력이라고 말해지는 응력을 초과하면 변형이 일어난다. 따라서 처음에는 안 흘러나오다가 어떤 힘 이상을 가하면 흘러나오니까 그대로 읽으면 되겠죠. 맞춰 풀기로 가능해요. 마요네즈는 전단 응력이 증가하여 항복 응력보다 커져야지 드디어 이 유체의 변형이 일어나는 빙햄 유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7번을 한번 볼게요. 17번.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요것들이 모두 뉴턴 유체라는 거예요. 뉴턴 유체. 뉴턴 유체는 점성 계수가 불변합니다. 그러면 요 공식이 있죠. 전단 응력은 점성 계수 곱하기 전단 변형률이에요. 따라서 요거 풀 때는 무조건 어디에 상수가 있는지만 보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한번 일단 각 유체는 응력이 커져도 또는 적어져도 점성 계수가 변하지 않는 뉴턴 유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1번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요 그림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A에서 사용된 유체의 경우 전단 응력이 증가한다면 전단 변형률은 증가하겠군. 자, 이런 것들은 다 뉴턴 유체이기 때문에 이게 상수예요. 따라서 이놈이 증가하면 당연히 이놈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1번 맞습니다. 자, 2번 B에서 사용된 유체의 경우 전단 응력이 증가하더라도 점성 계수는 다 뉴턴 유체라 그랬으니 점성 계수는 당연히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A와 B에서 사용된 각각의 유체에 작용한 전단 응력이 같다면 이번에는 요놈이 상수로 변했습니다. 따라서 요 둘은 무슨 관계가 된다? 반비례 관계가 돼요. 반비례 관계. 따라서 자, 여기 응력이 같다면 점성 계수는 A에서 사용된 유체가 크겠군 할 때 A와 B의 전단 변형률을 보면 A가 전단 변형률이 작죠. 작으니까 반비례 관계니까 점성 계수는 이렇게 크게 되겠죠. 4번 A에서 사용된 점성 계수가 C에서 사용된 유체의 점성 계수보다 크다면 이번에는 유체에 작용한 전단 응력은 A에서 자, 그러면 도표를 볼게요. A와 C입니다. A와 C의 전단 변형률은 같아요. 이번에는 요게 변수가 됩니다. 요게 상수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의 관계는 비례 관계가 되겠죠. 비례 관계. 따라서 보세요. A와 C에서 전단 변형률은 자, A와 C에서 C가 점성 계수가 같으니까 당연히 요 비례 관계가 되니까 당연히 크겠죠. 그 다음에 5번은 이번에는 점성 계수가 같다면 했으니까 다시 요 놈이 상수가 됩니다. 그러면 요 놈이 상수는 요 두 개는 다시 비례 관계가 되겠죠. 따라서 B와 C니까 전단 변형률이 B가 크니까 당연히 B에서 사용된 전단 응력이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 지문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수식이 나올 때 상수를 찾아서 비례 반비례 관계를 파악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제 지문을 볼게요. 자, 마찰적 실업은 개인의 선택으로 직업이나 직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업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정부 개입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적 실업이란 것은 그 기술 혁신이 일어나서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기업에서 요구되는 기술 수준 간의 차이 때문에 해고가 되는 거죠. 막 그 IT 산업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노동자가 거기에 상응하는 실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고되는 건데 요것은 노동자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교육을 하는 듯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경기적 실업이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 경기적 실업은 경기 침체로 실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로 실업이 왜 일어나는지 볼게요. 자, 경기가 침체하면 사람들이 돈이 없겠죠. 따라서 물건에 대한 수요가 떨어집니다. 자, 물건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면 공장에서는 물건이 안 팔리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자, 생산량이 줄어들었는데 기존의 노동자의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게 될 수는 없겠죠. 따라서 노동의 수요, 즉 고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노동의 수요가 줄어들었으니 지금 있던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해고돼야 되겠죠. 따라서 실업이 일어난다. 이것을 경기적 실업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경기적 실업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야 되느냐, 개입하면 안 되느냐에서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고전학파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알아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고전학파 잘 알아두세요. 경제하면 항상 고전학파가 나오는데 고전학파는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스스로 시장이 이렇게 저렇게 변해서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케인즈 학파는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어떤 경우는 조절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시장에서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때는 정부가 개입돼야 된다. 이 정도는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따라서 케인즈 학파와 고전 학파가 정부가 개입해야 되느냐 개입하면 안 되느냐에 대해 의견이 다른데 이것은 간단하게 한번 그 메모를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고전학파는 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하는가 하면, 자,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아서 생산할 필요가 없어지고 생산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노동자가 필요하지 않게 돼서, 즉 고용이나 수요가,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서 결국은 기존에 있던 노동자가 넘치게 되고 따라서 이 사람들을 해고해서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고전학파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전학파는 물가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따라서 실질임금과 명목임금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죠. 요 공식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명목임금은 실제로 받는 임금이죠. 100만 원. 그런데 100만 원의 가치가 늘 100만 원인 건 아니죠. 지금 100만 원이었어도 1년 동안 물가가 10% 올랐다면 그 100만 원은 가치가 떨어진 거겠죠. 따라서 실제로는 90만 원밖에 안 된다 할 때 실제로는 실질임금이라고 그러고 그냥 액수 100만 원을 명목임금이라고 그러는데 요 공식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놈이 상수라면 요거 두 개는 비례관계, 요 놈이 상수라면 요거 두 개는 반비례관계, 요거 놈이 상수라면 요거 두 개는 비례관계. 그것만 가시면 요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고전학파는 왜 시장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냐면, 자, 일단 요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물가가, 자, 경기가 침체되면, 자, 물건 수요가 적어진다 그랬죠. 자, 물건 수요가 적어집니다. 물건 수요가.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요.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뭐든지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요가 적어지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이건 당연하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리고 수요가 적어지면 가격이 내려간다. 이거는 경제 상식이에요. 그러면 경기가 침체돼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물건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다고 할 때,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떨어지니까 물건의 가격인 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물가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실질임금, 명목임금을 물가로 나눈 것인데 물가가 떨어지겠죠. 자, 물가가 떨어지면 실질임금은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실질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 물가가 떨어지면
실질 임금이 상승하게 돼요. 자, 실질 임금이 상승하면 이거 임금이 상승한 거 아니냐 해서 노동자가 높아진 임금을 노리고 취업 시장에 많이 나서게 돼요. 즉 노동의 공급이 많아집니다. 즉 임금이 높아졌으니 너도 나도 일을 하려고 그러겠죠. 자, 노동의 공급이 많아지면 자, 반대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공급이 적어지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따라서 노동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노동의 가격은 떨어져요. 그 노동의 가격을 임금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임금이 떨어지니까 요때 임금은 명목 임금이 되겠죠. 자, 임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회사는 옛날 임금을 주고서는 이 노동자를 다 고용할 수 없었지만 임금이 떨어지면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해도 되겠죠. 따라서 노동의 수요가 상승하게 돼요. 이 노동의 수요가 바로 고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용이 다시 확대돼서 실업이 해소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초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고전학파는 실업이 발생해도 상관할 필요가 없다. 알아서 해결된다. 왜? 경기가 침체하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물건을 안 사게 되고 물건을 안 사면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도 떨어지므로 물가가 하락하게 된다. 근데 이 물가라는 것은 이런 공식에 의해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 임금은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실질 임금이 상승하면 높아진 임금을 노리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려고 한다. 따라서 노동 공급이 늘어나고 공급이 늘어나니까 임금은 당연히 떨어지게 된다. 임금이 떨어지면 옛날에 그 임금으로 노동자를 확보할 수 없어서 줄여야 됐던 기업들이 다시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하게 된다. 그러면 실업되었던 노동자들이 취직하게 돼서 실업이 해소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따라서 고전학파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장이 알아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케인즈 학파는 어디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노동자가 더 많이 고용이 되려고 노력을 해서 노동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임금이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폐 환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 노동자들은 100만 원의 가치가 옛날보다 더 높아졌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실질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명목 임금 100만 원이 90만 원으로 떨어져도 실질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임금 90만 원의 실질적 가치가 100만 원에 해당한다는 것을 노동자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공급이 늘어서 임금이 떨어져야 마땅한데도 노동자들은 임금이 떨어지는 것에 심리적 저항감을 가지게 되고 반대를 하게 되니까 따라서 기업에서는 임금을 떨어뜨리지 못해서 임금을 떨어뜨리지 못하니 수요를 늘릴 수가 없고 따라서 실업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케인즈 학파는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에 대한 인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늘어도 명목 임금이 떨어지지 않게 되어서 결국은 정부가 개입하는 수밖에 없다. 노동 수요를 늘리기 위해 이런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일단 22번을 볼게요. 22번은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 공식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1번을 볼게요. 물가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기억, 명목 임금이 하락한다면 실질 임금은 어떻게 될까? 요것만 상승해도 요것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떨어지면 역시 떨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실질 임금은 하락해야 되는데 상승한다고 했으니 1번이 바로 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 3, 4, 5는 방금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이런 관계에서 요게 커지면 요게 커지고 요게 커지면 요게 작아지고 요게 커지면 요것도 커져야 되는 그 관계만 아시면 금방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4번 그래프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요게 고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임금이에요. 그 다음에 요것은 요 S는 공급입니다. 공급. 그리고 노동의 공급이에요. 노동의 공급은 노동자들이 취업하려고 노동시장에 많이 나선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노동의 수요인데
알아두세요. D는 디맨드, 수요고 S는 서플라이, 공급입니다. 그리고 이때 상품은 노동이 되겠죠. 이것은 노동의 공급 곡선이고 이것은 노동의 수요 곡선입니다. 노동 수요는 기업이 하는 거고 노동 공급은 노동자가 하는 겁니다. 따라서 금방 이해가 되시죠? 임금이 높아지면 노동자는 더 고용되고 싶어 하니까 노동 공급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임금이 높아지면 기업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지 않고 해고하고 싶겠죠. 따라서 노동 수요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높아지면 노동 공급은 많아지고 노동 수요는 줄어들게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요 지점은 뭡니까? 노동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서 실업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죠. 하지만 임금이 올라간다고 할게요. 자,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 공급은 많아지고 노동 수요는 적어져서 이만큼의 공급 초과가 일어나고 이 공급 초과가 바로 실업이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임금이 내려가면 이번에는 임금이 내려갔기 때문에 노동의 공급은 적어지고 노동 수요는 많아져서 이번에는 수요 초과가 일어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곡선이 이게 바로 노동 수요, 즉 고용 곡선입니다. 이 고용 곡선이 이렇게 내려가는 건 이게 고용량이기 때문에 이 곡선이 이쪽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따라서 고용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 D0 곡선이 D1 곡선으로 갔다는 것은 고용량이, 즉 노동 수요량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경기가 침체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산량이 줄기 때문에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노동 수요가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노동 수요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줄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전부 앞부분은 동일합니다. D0 노동수요 곡선이 D1 노동수요 곡선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서 노동수요가 줄어서 해고가 많이 나타나서 실업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D0가 D1으로 이동하여서 아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즉 해고 요거는 경기 침체 상황이죠. 경기 침체 상황이면 아까 말했듯이 물가 하락이 일어나서 실질 임금이 상승해서 노동 공급이 늘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면 고전학파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일시적으로 이런 일이 나지 조절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 수요가 줄어들어서 이제 그 임금 수준이 하락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노동 수요가 줄어서 임금 수준이 하락했다면 이것은 노동자들이 많이 공급돼서 경쟁 때문이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얘기죠. 세 번째, 만약 노동의 초과 공급이 있는데도 임금 수준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본래는 하락해야 되죠. 노동자들이 화폐 환상 현상으로 인해 명목 임금이 하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저항하기 때문이다 해서 이건 맞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실업이 발생했다면 케인즈 학파는 당연히 이것을 화폐 현상 때문에 그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죠.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업이 나타났는데도 명목 임금이 떨어져야 되는데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자, 임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노동자를 더 고용할 수가 없죠. 따라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없죠. 따라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경제 지문은 고용과 경기, 그 다음에 물가와 임금의 관계를 묻는 문제인데 이것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이므로 이 지문을 여러 번 읽어서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험 해설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